인구 800만이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도시이자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 불리는 뉴욕 맨해튼도 처음부터 대단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이 약 7분의 1밖에 안 되는 서초구와 강남구를 합친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에 16세기까지만 해도 도시는커녕 불모지라 다름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524년 프랑스 배조차 그냥 지나칠 정도로 별 가치가 없는 땅으로만 여겨졌었죠. 대체 맨해튼이 어떠했을지 그림을 보며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노른자의 땅은 아니었구나. 아, 이때 샀어야 됐어. 일단 태어나시라고요. 예, 이건 16세기까지 맨해튼 일대를 살던 원주민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형이 어때 보입니까? 그래도 먹거리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강 옆에 있고. 강도 있고 해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살기는 좋아 보여. 살기 좋은. 터잡기 좋은 곳. 예, 마침 맨해튼 지형을 묘사한 기록이 있어서 우리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는 물에 잠긴 땅처럼 보였으며 섬처럼 솟아오른 모습이었다. 강바닥은 진흙으로 되어 있어 배를 움직일 수 있었다. 아, 진흙이구나. 진흙바닥이래.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거 좋은 보면? 땅은 아닌 네. 거네. 그렇죠. 맨해튼 일대는 강과 바다에 둘러싸인 습지로 대부분 진흙으로 이루어진 뻘밭이었습니다. 야. 그래서 이 지역을 가리켜 원주민들은 언덕이 많은 섬이란 뜻의 마나하타로 불렀습니다. 그 발음이 오늘날 맨해튼이 된 거죠. 개간하기 쉽지 않았겠는데요? 그럼 저기를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1609년 쓸모없는 땅처럼 보인 맨해튼을 주목한 곳이 있었습니다. 온 유럽이 바다로 나가며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던 대항해 시대에 아시아 항로를 찾아 헤매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였죠.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대서양을 삥 돌며 아시아 항로를 찾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약 5개월간의 항해 끝에 맨해튼 옆 강하구에 진입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때 이 배를 이끈 인물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영국인 선장 헨리 허드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호드슨? 호드슨강? 호드슨강, 그러니까. 허드슨 강. 호드슨강의 기종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있어요. 예, 맞아요. 오늘날 맨해튼 일대를 유람선 위에서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허드슨강. 바로 이 허드슨강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선장 헨리 허드슨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분 이름에서 따왔군요. 귀현강 이런 거네. 허드슨은 맨해튼을 탐색해보고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자원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유럽 귀족들이 주로 먹는 값비싼 굴이 널려있는 데다 유럽에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또 다른 자원까지 발견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맨해튼이 값비싼 이것이 산지임을 발견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의 산지? 모피? 네? 맞습니다. 바로 유럽에서 비싼 값에 팔리던 동물 모피와 가죽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배웠던 것 같은데 러시아 역사에서. 그죠? 그 중에서도 맨해튼은 뛰어난 보온 효과의 솜털이 난 비버라는 동물이 서식지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비버 가죽은 최고급에 해당되었거든요. 비버 가죽으로 만든 모자는 유산 상속 목록에까지 오를 정도로 양가죽보다 약 120배나 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비버 귀여운데. 이렇게 원주민들과 거래를 하게 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이때부터 비버 가죽을 싼 값에 받아 유럽에 비싸게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죽 거래처였던 맨해튼에 대한 네덜란드의 태도는 곧 달라지게 됩니다.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세워진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맨해튼을 향해 다른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1626년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맨해튼 남단에서 원주민들과 만나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구슬등을 건네면서 대체 뭘 사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모피 아니에요? 똑같은 거? 모피는 이미 많이 구입을 하고 있었고요. 모피가 아닌 다른 것을 이제 거래하고자 합니다. 거기 땅. 거기 땅. 바로 그렇죠. 원주민들이 살던 맨해튼 땅이었습니다. 당시 맨해튼 땅을 사기 위해 얼마를 들인 건지 가격이 적혀 있는 편지가 있어 지원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우리 민족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60길더의 금액으로 원시적인 사람들로부터 맨하튼 섬을 구입했습니다. 60길더? 60길더는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6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맨하튼 섬을 샀다고요? 그렇죠. 160만 원에요? 예, 이때 샀어야 돼.
화폐 개념이 없던 원주민들에게 싼 값의 구슬, 주석 덩어리 등 네덜란드에선 거의 가치가 없는 물건을 주고서 맨해튼 땅을 사들였던 와, 것이죠. 근데 그 정도 가격이면 거의 강탈 거전에 수준 거저, 아니에요? 거저. 오늘날 맨해튼 땅값이 약 2천조 원이니까 맨해튼을 160만 원 주고 산 것은 말도 안 되는 헐값이었던 것이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샀네. 이렇듯 현재 월스트리트까지를 포함한 맨해튼 남단을 차지한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뉴 암스테르담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게 붙여졌구나. 기자님, 원주민들은 왜 이렇게 싼 값에 맨해튼을 넘긴 거예요? 이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맨해튼에 있었던 원주민들은 우리가 돈 받고 땅을 팔았어.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도 몰랐겠네요. 몰랐겠죠. 소유권 개념 자체가 없었던 그렇죠. 거네. 이 땅을 공유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사는 거야. 교수님, 그러면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예. 이 맨하튼을 사서 이름까지 바꿔버리고 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서? 예, 먼저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맨해튼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학살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특히 1643년에 일어난 끔찍했던 학살 기록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아기들은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 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난도질을 당했고 일부는 강에 던져졌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면 병사들은 그들을 육지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 부모와 자녀 모두를 익사시켰다. 아, 너무 잔인해요. 진짜 그렇죠. 끔찍하다. 당시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을 차례로 습격해 여성과 어린이를 무참히 살해하게 됩니다. 맨해튼 땅에서 일종의 인종 청소가 일어났던 것이죠. 아, 서인도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맨해튼을 해상 무역의 거점이자 완벽한 식민지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맨해튼을 무역 거점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맨해튼을 통해서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 목재, 비버 가죽을 보내고 돌아오는 배로 유리, 알코올, 화약 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 식민지였던 자메이카, 도미니카와는 생선, 타르 등과 설탕을 교환했었죠. 그리고 네덜란드령 퀴라소와 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노예 무역에도 뛰어들게 됩니다. 맨해튼을 교차로로 삼고 유럽, 북아메리카, 아프리카와 돈이 되는 건 다 거래했던 것이죠. 그 식민지들의 무역 거점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근데 무역이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그 뻘밭이었던 맨해튼이 완전 바뀌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의 지배 아래 맨해튼은 처음 발견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랑 진짜 달라졌네요. 도시 같네요 이제. 그렇죠. 맨해튼에는 네덜란드의 상징인 풍차는 물론이거니와 네덜란드풍의 건물들도 대거 들어섰고, 그리고 바다에는 네덜란드 무역선이 오가면서 활기찬 항구의 분위기를 더하게 되었죠. 게다가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맨해튼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이민까지 장려했습니다. 이원재 평론가님, 이때 네덜란드에서 맨하튼으로 이민 왔던 유명한 가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1600년대 중반에 그때 땅을 산 사람이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이 네. 엄청 많이 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루즈벨트였어요. 아, 대통령. 루즈벨트 아시죠? 네. 루즈벨트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대통령 2명 있어요. 시어더 루즈벨트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26대 32대 대통령이고, 심지어 뉴욕주의 유력 정치인들을 엄청나게 300년 동안 계속 배출한 그 가문, 그게 바로 루즈벨트 가문인데 그때 거기에 땅을 차지했던 거였습니다. 네덜란드 가문이었구나. 예, 그런데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의 해상 무역 창고였던 맨해튼을 호시탐탐 노리는 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맞습니다. 영국 아유 빠지질 않아. 맞아요. 여기저기 다 끼네요. 바로 네덜란드와 해상 패권 자리를 놓고 다투던 떠오르는 해상 강국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맨해튼을 중심으로 펜실베니아 일부 그리고 뉴저지 일부 이러한 등지 지역을 차지했던 네덜란드 때문에 영국은 식민지 사이에 길이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덜란드 식민지가 가운데 껴있어서 눈의 가시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침 영국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652년부터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해상 패권 강국을 가리는 영란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네덜란드는 맨해튼을 포함해 자신들의 식민지를 영국에 넘기고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샌드위치야. 그리고 1667년 조약을 통해 네덜란드는 영국에게 완전히 맨해튼 일대를 넘기고 영국은 대신 남아메리카에 있는 사탕수수의 산지 수리남을 네덜란드에 넘겼던 것이죠. 수리남이요? 예, 아, 수리남. 술이나? 수리남. 이제 공식적으로 맨해튼은 영국 차지가 되었습니다. 와, 영국 똑똑하네. 예. 그러면서 영국 왕은 동생이자 후계자인 요크 공에게 맨해튼 일대를 선물로 주고 그의 이름을 따서 요크? 이곳을 뉴요크라 뉴요크구나. 불렀던 것입니다. 아, 뉴욕. 이름이 다 거기서 따왔구나. 그렇죠. 신기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이라는 도시명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뉴요크. 요크경? 게다가 영국을 막기 위해 세웠던 나무 울타리는 결국 철거되고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이 거리가 바로 오늘날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는 월스트리트입니다. 아, 여기서 월은 성벽을 뜻하는 네덜란드어 발에서 유래한 것으로 월스트리트는 결국에는 성벽이 쳐진 거리를 의미했던 것이죠. 월스트리트 그런 뜻이군요. 영국이 지배를 받게 된 맨해튼에는 월스트리트를 따라서 본격적으로 금융거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거리를 형성하게 된 최대 시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영국이 지배하게 된 월스트리트 최대 시장 무엇이었을까요? 최대 시장은 무슨 말이에요? 제일 큰 시장이요. 제일 큰 시장. 최소 시장 말고 최대 시장. 거래량도 많고 무슨 말이야? 수익도 많이 생기는 그러한 시장. 뭘 파는 시장이냐 이 말씀. 뭘 파는 파는 시장이었을까요? 아, 품목. 정답. 예, 지원 씨. 수산시장 같은 느낌 아닐까요? 아, 바다에 이제 비했으니까 지원 씨 오답입니다. 정답. 예, 규현 씨.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받는 약간 사채업? 사채업 아쉽지만 오답입니다. 정답. 예, 혜성 씨. 지금이 그 식민지 시대잖아요. 예, 예. 그 식민지 시대에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거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람? 노예? 였을 것 혜성 씨 정답입니다. 오. 바로 월스트리트에 노예 시장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은 북미 식민지와 유럽, 카리브해를 연결하는 중간 무역지로 맨해튼을 활용했던 것이고 아프리카에서 붙잡아온 흑인 노예들을 맨해튼 월스트리트에 집결시켰던 것이죠. 심지어 1709년에는 항구 옆에 있는 월스트리트에서 합법적인 시립 노예 시장까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 시립은 너무했다. 오피셜이잖아요, 오피셜. 예. 교수님, 근데 이런 노예 시장이 어떻게 월스트리트를 금융의 거리로 만들게 된 거예요? 예, 노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노예 자체가 세금에 매겨진 하나의 물건 상품이었던 것이죠. 사람이지만 어우, 잔인해.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재산으로 인정돼 담보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장 인력으로 활용할 노예를 월스트리트 노예 시장에서 구입한 농장주는 부유한 상인이나 선박회사로부터 노예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금융의 기본인 대출이 이 노예 시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맨해튼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신생 독립국 미국이 탄생한 것이죠. 그렇다면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번엔 또 미국으로 주인이 바뀐 맨해튼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뭐 근데 이제 지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본인들 도시 발전시키려고 했겠죠. 그렇죠. 네. 맨해튼은 먼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전쟁 후 중단됐던 무역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784년 맨해튼의 한 무역선이 야심차게 출발하게 됩니다. 어떤 배인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배는 중국 황후입니다. 황후? 황후? 맨해튼에서 중국과 새로운 무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본가들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 보낸 배였던 것이죠. 여기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가 많아. 어떤 돈으로 만들었을까요? 중국 황후호는 미국에서 재배한 이것을 거래했는데요. 당시 중국에서 비싼 값에 팔리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인삼. 예, 우리 기자님? 예? 인삼. 예, 기자님 정답입니다. 아, 진짜요? 자, 자연산도 있고 재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의료용입니다. 미국에서 인삼이 자연산 나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죠. 중국 황후호가 가져갔던 그 물건은 바로 중국에서
귀한 약재로도 사용되었던 인삼이었습니다. 진생. 아니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인삼이 나왔지? 그렇죠. 진생. 이 그림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북미삼입니다. 야, 북미산 인삼 와. 북미삼이 특징 혹은 우리 인삼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가로로 좀 줄들이 있죠? 네. 바로 이처럼 가로로 줄이 있는 것이 바로 북미삼이 특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렇게 알아볼 수 있구나. 상당히 그 쓴맛도 제법 있다고 합니다. 오. 당시 인삼은 사실 중국이라든지 한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미삼을 판 돈으로 녹차와 홍차 등을 구입해서 다시 맨해튼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이때 가지고 온 중국 상품으로 중국 황후원은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수익은 무려 약 1,500%에 달했습니다. 잠깐만. 말도 안 돼. 1,500%. 그 당시 사실 녹차, 홍차가 미국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무역을 재개했던 것이죠. 자, 교수님, 맨하튼이 이제 무역을 이제 재개했으니까 경제적으로 그럼 큰 도움이 됐겠어요. 그러게. 예,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무역 재개만으로는 경제가 발전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무역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선 재정을 받쳐줄 기관도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부유한 여러 상인의 자금이 모여 탄생한 게 있습니다. 바로 1784년 맨해튼에 세워진 뉴욕 최초의 상업은행, 뉴욕은행입니다. 오, 드디어 등장. 뉴욕은행. 뉴욕은행은 현재 맨해튼이 상업지구인 로우 맨해튼이 한 저택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뉴욕은행을 시작으로 맨해튼에는 1799년 맨해튼 컴퍼니 은행, 1819년 뉴욕시 저축은행 등 또 다른 상업은행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은행들이 맨해튼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평론가님, 뉴욕 은행이 이 미국의 경제까지 영향을 줬다면서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뉴욕은행이 세워질 때 자금을 댔던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이 알렉산더 해밀턴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처음에 세웠던 뉴욕은행을 정부 관련된 일에 많이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게 된 일이 1789년에 뉴욕은행이 미국 정부에 처음으로 대출을 제공해주고 대통령, 하원 의원 이런 사람들에게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1791년엔 뉴욕은행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재정을 늘리려고. 그 국채 판매하는 역할을 뉴욕은행에서 하면서 굉장히 영향력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 메인 은행이라는 얘기네요, 미국에. 미국의 메인 은행이 그때 됐죠. 정부가 좀 부실할 때 정부를 대신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미래를 내다봤나? 예, 그리고 이 무렵 맨해튼의 경제 부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채권과 주식을 사고 파는 증권 시장이 형성돼 있었지만 일정한 거래소가 거의 없어 길가라든지 커피를 마시고 이런 곳에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거래는커녕 투기가 일어난 일 또한 매우 잦았습니다. 결국 1792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 거래를 참다 못한 증권 브로커 24명이 월스트리트 길가의 수백 년 된 나무 아래에서 공정한 거래를 위한 합의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 뒤 이 합의를 바탕으로 맨해튼에 증권 거래소를 세우게 되었죠. 이게 바로 당시 월스트리트 40번지 건물 2층에 세워진 현재 뉴욕 증권거래소의 전신 뉴욕 증권거래위원회였습니다. 오. 교수님, 그럼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일 때 맨하튼에는 증권 거래소가 생긴 거네요? 와, 진짜 이렇게 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와 확 이상해지네. 밭 깔고 있을 때. 와, 오. 예, 그죠. 교수님, 그럼 이제 증권 거래소를 통해서 뭔가 이런 거래들이 좀 안정적으로 잡혀가는 건가요? 그렇죠. 뉴욕 증권거래소 설립으로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마침내 맨해튼에도 체계적인 증권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이 당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하루에 2번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의장과 의장 비서가 이 경매를 주관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거래를 하려면 회원이 돼야 되는데 신입 회원이 되려면 최소 1년 동안 이 증권 브로커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브로커들 간에 담합을 해서 이 주식 가격을 뭔가 조작하는 거 이런 것들도 금지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산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토대가 된 맨해튼은 비로소 경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던 것입니다.